장례식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죽은 줄 알았던 아버지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신발도 없이 비에 젖은 채로 서 있던 아버지는 단 한마디를 했습니다. 민서야, 나 아직 안 죽었다. 그날 이후 민서는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진실을 알게 됩니다. 아버지는 열흘 동안 어딘가에 감금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일을 벌인 사람이 가족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장례식까지 치러진 아버지, 서류상으로는 죽은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아버지를 세상에서 완전히 지워버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살아 돌아왔고 모든 계획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과연 아버지를 죽은 사람으로 만들려 한 진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민서가 아버지 집 현관문을 열었을 때 시계는 밤 11시를 넘기고 있었다. 사무제를 마친 날이었다. 조문객도 다 돌아가고 오빠 도윤은 지연과 함께 자기 차를 타고 먼저 떠났다. 민서는 혼자 아버지가 30년 넘게 살던 그 낡은 집에 남았다. 짐을 좀 챙겨야 했다. 아버지 옷까지, 오래된 사진첩, 철공소 시절부터 쓰던 낡은 공구 가방. 오빠가 나중에 다 처분할 거니까 건드리지 말라고 했지만 민서는 그 말이 도무지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아버지 것들을 아무도 모르는 곳에 그냥 버려둘 수가 없었다. 집안은 조용했다. 아버지 냄새가 아직 남아 있었다. 오래된 나무 냄새와 기계 기름 냄새가 섞인 어릴 때부터 맡아온 그 냄새. 민서는 아버지 방 문 앞에 서서 한참을 그 냄새만 맡았다. 아버지, 저 왔어요. 소리를 내지 않고 속으로만 말했다. 눈물은 이미 사흘 전에 다 쏟아냈다고 생각했는데 코끝이 또 찡해졌다. 그때였다. 쿵, 쿵, 쿵. 현관 쪽에서 소리가 났다. 둔탁하고 무거운 소리였다. 주먹으로 치는 것 같기도 하고 무언가 기대어 문을 두드리는 것 같기도 했다. 민서는 몸이 굳었다. 밤 11시에 아버지 장례를 마친 날에 이 집을 찾아올 사람이 누가 있단 말인가? 동네 어르신일까? 아니면 조문객 중 누가 물건이라도 두고 간 걸까? 민서는 천천히 현관으로 걸어갔다. 손잡이를 잡는 순간 문 너머에서 소리가 들렸다. 가늘고 떨리는, 그러나 분명히 들리는 목소리. 민서야. 민서의 손이 멈췄다. 그 목소리를 민서는 너무 잘 알았다. 40년 가까이 들어온 목소리였다. 새벽 4시에 철공소로 나가면서 잘 자라하던 목소리. 민서가 서울로 올라갈 때 역 플랫폼에서 밥은 꼭 챙겨 먹어라 하던 목소리. 말도 안 돼. 이성이 먼저 말했다. 아버지는 나흘 전에 돌아가셨다. 병원에서 연락이 왔고 오빠가 이미 확인했다. 장례를 치렀다. 화장을 했다. 뼈가루를 수목장으로 보냈다. 그런데 민서야, 나다. 민서는 문을 열었다. 빗속에 남자가 서 있었다. 우산도 없었다. 얇은 잠바 하나를 걸쳤는데 이미 다 젖어 있었다. 머리카락이 이마에 들러붙었고 얼굴은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으로 뒤덮여 있었다. 민서는 그 자리에서 한 발도 움직이지 못했다. 얼굴을 알아보는데 몇 초가 걸렸다. 그만큼 몰라볼 만큼 변해 있었다. 볼이 움푹 파였고 눈 아래 멍이 들어 있었다. 서 있는 것도 겨우인 듯 문틀에 한 손을 짚고 몸을 기대고 있었다. 그러나 그 눈빛만큼은 민서가 평생 봐온 아버지의 눈빛이었다. 아버지? 민서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무릎이 꺾였다. 민서가 반사적으로 달려가 두 팔로 받아냈다.
아버지의 몸무게가 팔에 실렸는데 너무 가벼워서 오히려 무서웠다. 이 몸이 얼마나 오래, 얼마나 형편없는 상황에 있었던 건지가 그 가벼움 하나로 전해졌다. 아버지, 괜찮아요? 어디서 온 거예요? 태수는 대답을 못했다. 입술이 떨렸고 이가 맞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체온이 너무 낮았다. 민서는 아버지를 부축해서 방으로 데려갔다. 방바닥에 앉혀놓고 옷장에서 두꺼운 담요를 꺼내 어깨에 덮었다. 잠깐만요. 손이 떨렸다. 머릿속이 뒤죽박죽이었다.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구분이 안 됐다. 아버지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다. 살결이 느껴졌다. 차갑고 촉촉한 살아있는 사람의 피부였다. 민서는 부엌으로 뛰어가 냉장고를 열었다. 사무제 음식이 조금 남아 있었다. 죽을 끓일 쌀도 있었다. 손이 떨리는 채로 냄비를 꺼내고 물을 붓고 불을 올렸다. 아버지가 살아있다. 그 생각 하나가 머릿속을 꽉 채웠다. 아직 어떻게 된 건지도 몰랐고 이게 가능한 일인지도 몰랐다. 그냥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아버지가 살아서 저 방에 앉아 있다는 것만 생각했다. 죽이 끓는 동안 민서는 수건을 가져가 아버지 머리를 닦았다. 태수는 눈을 감은 채 가만히 있었다. 숨을 고르고 있는 것 같았다. 민서가 손목을 잡으려다 멈췄다. 손목에 붉은 자국이 있었다. 한쪽이 아니었다. 양쪽 다였다. 가늘고 긴 줄처럼 무언가에 묶였다 풀린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민서는 숨이 막혔다. 아버지. 조용히 불렀다. 태수가 눈을 떴다. 이거 뭐예요? 태수는 자기 손목을 내려다봤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오래오래 그 자국을 바라봤다. 그러다가 눈물이 흘렀다. 소리도 없이 그냥 눈에서 물이 넘쳤다. 민서는 아버지를 꼭 안았다. 죽을 다 먹이고 나서야 태수는 겨우 말문을 열었다. 장례 치르기 며칠 전에 도윤이 왔었다. 민서는 아무 말 없이 들었다.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했어. 지역 물류창고 운영권 따려면 보증금이 크게 필요한데 자기 통장에 돈이 없다고. 이 건물 담보로 대출 좀 받아달라고. 아버지는 그 말을 하면서 한 번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담담했다. 그 담담함이 오히려 더 무거웠다. 내가 안 된다고 했어. 도윤이 투자 실패한 거 내가 다 알고 있었거든. 그 돈이 어디로 가도 나중에 되돌아올 돈이 아니라는 걸. 그래서 거절했는데. 태수가 말을 끊었다. 민서는 기다렸다. 그날 밤에 모르는 사람들이 들이닥쳤다. 민서는 나중에야 그날 밤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하나씩 알게 됐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민서의 머릿속에는 장례식 날의 기억들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유난히 가벼워 보이던 관. 얼굴은 보지 않는 게 낫다고 했던 오빠. 장례 내내 서류 봉투를 들고 다니던 새언니. 아버지 부고를 한 명도 받지 못했다던 동네 어르신들. 이상하다고 느꼈던 것들이 하나씩 다시 올라왔다. 그때는 그냥 슬픔에 눌려서 오빠가 시키는 대로 따라갔다. 상주가 오빠니까, 장남이니까, 그러려니 했다. 그런데 아버지가 지금 여기 살아서 앉아 있다. 민서는 천천히 아버지를 바라봤다. 태수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다. 손등에 상처가 나 있었다. 낡은 잠바 소매 끝에 흙이 묻어 있었다. 여기까지 걸어오면서 아마 넘어지기도 했을 것이다. 얼마나 오래, 얼마나 먼 곳에 있었던 걸까? 민서는 그 순간 한 가지를 결심했다. 오늘 밤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겠다. 오빠에게도 새언니에게도 경찰에게도.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었다.
왜 아버지가 죽은 사람이 됐는지, 누가 그렇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그게 민서가 생각하는 그 사람들인지.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다. 아버지는 담요를 끌어안고 천천히 눈을 감았다. 처음으로 제대로 눕는 것처럼 보였다. 민서는 불을 끄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아버지를 혼자 두고 싶지 않았다. 그렇게 민서는 아버지 옆에 앉아 밤을 새웠다. 다음 날 아침 아버지의 입에서 나온 말은 민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었다. 아버지는 아침이 돼서야 제대로 말을 했다. 밤새 민서는 잠들지 못했다. 아버지 옆에 앉아서 숨소리를 들었다. 가끔 태수가 몸을 뒤척이거나 작은 소리로 신음할 때마다 민서는 손을 뻗어 등을 쓸어줬다. 살아있다는 게 느껴질 때마다 안도감과 공포가 동시에 밀려왔다. 창밖이 밝아올 때쯤 태수가 눈을 떴다. 천장을 한참 바라보더니 고개를 돌려 민서를 봤다. 밤새 있었어? 네. 미안하다. 아버지가 왜 미안해요? 민서는 그렇게 말하면서 부엌으로 갔다. 따뜻한 물을 한 잔 떠다가 아버지 손에 쥐어줬다. 태수는 두 손으로 잔을 감싸 쥐고 천천히 마셨다. 한 모금, 두 모금. 다 마시고 나서 태수가 입을 열었다. 이제 얘기할게. 시작은 열흘 전이었다. 도윤이 아버지 집으로 찾아온 건 저녁 무렵이었다. 혼자였다. 손에는 아무것도 들지 않았다. 그냥 빈손으로 왔다. 도윤은 처음에 밥이나 같이 먹자고 했다. 태수가 차려준 된장찌개를 먹으면서 한참 다른 얘기를 했다. 동네 얘기, 날씨 얘기, 요즘 경기가 어렵다는 얘기. 그러다가 식사가 끝날 무렵에 슬쩍 꺼냈다. 아버지, 나 좀 도와줘. 태수는 그 말이 나올 줄 알고 있었다. 도윤이 밥을 먹으러 올 때는 항상 뭔가 부탁이 있을 때였다. 그래도 아들이니까 들었다. 이야기는 이랬다. 도윤은 지역 물류창고 운영권 입찰에 참여하고 싶었다. 소규모 택배 물류가 늘면서 창고 운영이 돈이 된다는 걸 알았고 마침 근처 외곽에 큰 창고 하나가 새로 생겼다. 운영권을 따내려면 보증금으로 5천만 원이 필요했다. 문제는 도윤에게 돈이 없었다는 거다. 2년 전에 지인과 함께 식품 유통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실패했다. 빚이 남았고 지연 명의로 빌린 돈도 있었다. 통장은 바닥이었다. 아버지 건물 담보로 대출만 받아줘. 내가 다 갚을게. 태수는 거절했다. 이유는 간단했다. 도윤이 가져온 사업 얘기가 허술했다. 창고 운영권을 따낸다 해도 물량이 없으면 말짱황이었다. 계약된 업체가 있냐고 물으니 일단 따고 나서 알아볼 거라고 했다. 태수는 철공소를 30년 운영한 사람이었다. 일단 해보자는 말이 얼마나 위험한지 몸으로 알고 있었다. 안 된다. 내 건물은 안 돼. 도윤은 표정이 굳었다.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다가 일어나서 갔다. 태수는 그게 마지막인 줄 알았다. 그런데 그날 밤이었다. 밤 10시가 넘었을 때 현관벨이 울렸다. 태수는 도윤이 다시 온 줄 알았다. 생각을 좀 더 해봤는데 그래도 아들이니까 뭔가 방법을 찾아주자는 마음도 있었다. 그래서 별 의심 없이 문을 열었다. 도윤은 없었다. 모르는 남자 2명이 서 있었다. 강태수 씨죠? 태수가 대답하기도 전에 한 명이 발을 문에 끼워 넣었다. 다른 한 명이 안으로 밀고 들어왔다. 태수가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순식간에 입이 막혔다. 그 다음 기억은 흐릿했다. 차에 실렸고 얼마나 달렸는지 모른다. 눈이 가려져 있었다. 차에서 내려 어딘가로 끌려 들어갔다. 쇠냄새가 났다. 낡은 기계 냄새도 났다. 나중에 알고 보니 외곽 공단에 있는 오래된 공장 숙소였다. 방은 작았다.
창문이 하나 있었는데 두꺼운 합판으로 막혀 있었다. 빛이 들어오지 않아서 낮인지 밤인지 알 수 없었다. 손이 묶인 채로 며칠을 거기 있었다. 밥은 하루에 2번 들어왔다. 편의점 삼각김밥 하나, 물 한 병. 말을 걸어도 그 남자들은 대꾸하지 않았다. 그냥 문을 열고 놓고 나갔다. 태수는 그 방에서 처음 이틀은 버텼다. 소리를 질러봤지만 벽이 두꺼웠다. 문을 발로 차봤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다. 손목이 쓸렸다. 피가 났다. 그냥 앉아서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사흘째 되던 날 도윤이 왔다. 태수는 그 장면을 얘기하면서 잠깐 멈췄다. 민서는 숨을 참았다. 도윤이가 직접 왔어요? 왔어. 태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담담했다. 그런데 그 담담함이 무너지지 않으려고 간신히 붙들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도윤은 혼자 왔다. 문을 열고 들어와서 아버지 앞에 쭈그리고 앉았다.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다가 이렇게 말했다. 아버지, 딱 사인만 해줘. 그러면 바로 보내줄게. 도장과 서류를 내밀었다. 건물 담보대출 동의서였다. 그리고 또 다른 종이 하나. 재산 위임 관련 서류였다. 태수는 안 한다고 했다. 도윤은 그래도 아버지니까 설득할 수 있을 줄 알았던 것 같았다. 1시간 넘게 앉아서 말을 했다. 처음엔 부드럽게, 나중엔 목소리를 높이면서. 그래도 태수가 고개를 젓자 도윤은 결국 일어났다. 후회하지 마. 그 말만 남기고 나갔다. 그리고 이틀 뒤에 민서한테 전화가 왔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민서는 그 대목에서 손이 떨렸다. 아버지가 거기 갇혀 있는 동안 민서는 장례식장에 있었다. 오빠 옆에 서서 울었다. 조문객한테 고개를 숙였다. 국화꽃을 관 위에 올렸다. 그 관 안에는 아무것도 없거나 다른 무언가가 있었을 것이다. 어떻게 나왔어요? 민서가 겨우 물었다. 감시하던 놈이 하나였는데 어젯밤에 술을 마셨더라고. 들어오다가 문을 잠그는 걸 깜빡했어. 1시간쯤 지나서 내가 살짝 밀어보니까 열렸어. 태수는 그 말을 하면서 처음으로 작은 소리로 웃었다. 웃음인지 한숨인지 모를 소리였다. 신발도 없었어. 그냥 양말 바람으로 나왔어. 공단에서 여기까지 걸어왔는데 1시간 반은 걸렸을 거야. 민서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비 맞으면서 신발도 없이 양말이 다 젖은 채로 아버지가 장례까지 치러진 자기 집으로 혼자 걸어왔다. 그 1시간 반이 머릿속에 그려졌다. 외곽 공단도로, 가로등도 드문 밤길, 빗속을 걸어오는 야윈 노인. 민서는 눈물을 참으려다 참지 못했다. 아버지, 저한테 왜 바로 전화 안 했어요? 전화기가 없었어요? 공장에서 나오면서 사무실에 들어가 봤는데 전화기가 있긴 했어. 근데 태수가 잠깐 망설였다. 도윤이한테 연락이 갈까봐. 내가 나온 걸 알면 또 뭔 짓을 할까 봐서. 그 말이 민서의 가슴을 눌렀다. 아버지는 아들이 무서워서 전화도 못하고 밤길을 걸어왔다. 민서는 손을 뻗어 아버지 손을 잡았다. 태수는 그 손을 꼭 쥐었다가 천천히 놓았다. 민서야. 네.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하냐? 그 물음이 너무 작고 조용해서 민서는 한동안 대답을 못했다. 아버지가 민서한테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묻는 건 처음이었다. 평생 민서한테 방향을 물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다. 항상 태수가 먼저 결정했고 민서는 따라갔다. 그런데 지금 이 아버지는 한없이 작아 보였다. 민서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일단 오늘은 여기 계세요. 아무한테도 연락하지 말고요. 경찰은? 경찰도 아직은요. 태수가 고개를 들었다. 민서의 눈을 봤다.
왜? 알아봐야 할 게 있어요. 아버지가 갇혀 있는 동안 오빠가 뭘 했는지, 어디까지 한 건지. 민서는 그 말을 하면서 이미 머릿속에서 장례식 날의 장면들을 다시 돌려보고 있었다. 이상했던 것들이 너무 많았다. 그리고 그 이상한 것들이 이제는 전부 다른 의미로 보이기 시작했다. 민서는 오전 중에 아버지를 데리고 조용히 집을 나섰다. 동네에서 마주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됐다.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게 알려지면 오빠 쪽 귀에 금방 들어갈 수 있었다. 민서의 친구 하나가 읍내 쪽에 원룸을 가지고 있었다. 세입자가 나간 뒤 비어있는 방이었다. 전화를 해서 사정 얘기 없이 급하게 며칠만 써도 되냐고 물었다. 친구는 두말 없이 좋다고 했다. 아버지를 그 방에 데려다 놓고 이불을 깔고 라면과 즉석밥을 사다 넣어뒀다. 나가면 안 돼요. 전화도 받지 마시고요. 모르는 번호는 절대로.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민서는 방문을 닫기 전에 아버지를 한번 돌아봤다. 작고 낡은 방 안에 아버지가 이불을 덮고 앉아 있었다. 열흘 전까지만 해도 자기 집에서 밥 지어 먹고 텃밭에 나가 풀 뽑던 사람이 지금은 숨어 있어야 하는 사람이 됐다. 민서는 그 장면을 오래 눈에 담았다. 그리고 문을 닫았다. 이제부터 민서가 해야 할 일이 있었다. 오빠가 아버지를 지우는 동안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알아내야 했다. 그런데 민서가 막상 파고들기 시작했을 때 나온 것들은 생각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었다. 민서는 우선 장례식 날을 처음부터 다시 떠올렸다. 감정을 걷어내고 그냥 있었던 일만, 눈에 보였던 것만, 귀에 들렸던 것만, 그렇게 하나씩 꺼내놓고 보니 이상한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첫 번째는 부고였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민서는 오빠한테 받았다. 전화 한 통이었다. 그런데 동네 어르신들은 아무도 몰랐다. 아버지가 30년 넘게 살던 동네다. 철공소를 하면서 얼굴을 튼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다. 장례식이 끝나고 며칠 뒤에 동네 어르신 한 분이 민서를 붙잡고 했던 말이 기억났다. 아니, 태수 씨가 돌아가셨다는 걸 우리는 왜 몰랐어? 나중에 듣고 얼마나 섭섭했는지. 민서는 그때 그냥 넘겼다. 오빠가 워낙 급하게 진행해서 연락이 안 됐나 보다 했다. 지금 생각하면 달랐다. 일부러 알리지 않은 거였다. 아는 사람이 많이 오면 안 됐던 거다. 아버지 얼굴을 오래 본 사람, 관 앞에서 뭔가 이상하다고 느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오면 곤란했던 거다. 두 번째는 관이었다. 민서는 장례식 내내 마음 한구석이 이상했다. 그게 뭔지 몰랐는데 지금은 안다. 관이 너무 가벼워 보였다. 운구할 때 장례 지도사들이 힘을 주는 것 같지 않았다. 어른 남자 한 명이 들어있는 관이라면 그렇게 가볍게 들릴 수 없었다. 오빠는 아버지 마지막 얼굴은 보지 않는 게 낫다고 했다. 뇌출혈로 돌아가셔서 얼굴이 많이 상했다고 했다. 민서는 그 말을 믿었다. 오빠가 먼저 확인했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관을 열어주지 않은 건 얼굴이 상해서가 아니었다. 관 안에 아버지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세 번째는 서지연이었다. 새언니는 장례식 내내 뭔가 바빴다. 조문객을 맞이하는 것보다 서류를 더 많이 들고 다녔다. 민서는 그때 장례 관련 서류가 많은가 보다 했다. 장례식장 계약서, 화장 관련 서류, 이런 것들이 많겠지 싶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민서가 나중에 확인하게 되는 그 서류들은 전혀 다른 종류의 것들이었다. 민서가 처음으로 단단한 실마리를 잡은 건 아버지 휴대폰 때문이었다.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구석구석을 뒤졌다. 아버지 휴대폰이 없었다. 가져간 것이다. 그런데 아버지 방 서랍 안쪽에
오래된 공기계가 하나 있었다. 예전에 쓰다가 바꾼 것이었다. 민서는 그 공기계를 켜봤다. 배터리가 거의 없었다. 충전기를 찾아 꽂고 기다렸다. 화면이 켜졌다. 문자 내역이 남아 있었다. 아버지가 사용하던 번호가 아니라 예전 번호라 큰 기대는 없었다. 그런데 문자 중에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발신자는 저장이 안 된 번호였다. 내용은 짧았다. 확인했습니다. 서류 준비해 두겠습니다. 날짜가 장례식 이틀 전이었다. 서류. 무슨 서류인지는 나와 있지 않았다. 그런데 받은 번호를 검색해 보니 병원 대표 번호가 아니었다. 병원 번호라면 병원 이름이 문자에 같이 뜨게 되어 있는데 그게 없었다. 개인 번호였다. 민서는 그 번호를 따로 적어뒀다. 다음으로 민서가 확인한 건 아버지 명의 상가 건물이었다. 아버지는 읍내에 작은 상가 건물 하나를 갖고 있었다. 철공소를 접은 뒤에 그 건물 월세로 생활비를 충당했다. 크지 않았지만 아버지한테는 전부나 다름없는 재산이었다. 민서는 부동산 등기 열람을 해봤다. 등기 내역에 변동이 생겨 있었다. 근저당이 설정돼 있었다. 장례식 다음 날 날짜였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 날 아버지 건물에 누군가 담보를 잡아둔 것이다. 사망한 사람 명의로 근저당 설정이 되려면 절차가 필요하다. 상속인이 처리하거나 사망 전에 위임장이 있어야 한다. 그 위임장이 어디서 났는지 민서는 이미 짐작이 갔다. 아버지를 가둬두고 도윤이 받아낸 서류들. 그 서류들이 쓰이고 있었다. 민서는 손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다. 이건 단순히 아버지를 가둔 게 아니었다. 처음부터 계획이 있었다. 아버지를 죽은 사람으로 만들고 그 사이에 재산을 처리하려 했던 거다. 아버지가 나중에 나타나도 이미 서류는 다 넘어간 뒤가 되도록 얼마나 오래 가둬둘 생각이었는지는 모른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아버지가 스스로 나오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며칠 뒤 민서한테 결정적인 것이 들어왔다. 아버지를 감시하던 남자, 그 술 취한 실수로 문을 열어준 그 남자가 누군지 민서는 알아냈다. 아버지한테 들은 인상착의를 갖고 오빠 주변을 조용히 살폈다. 오빠가 물류창고 쪽 일을 알아보면서 엮였던 사람들. 그 중에 사설 심부름센터 출신이라는 소문이 도는 남자가 있었다. 40 초반이었고 키가 크고 얼굴에 흉터가 있다는 얘기를 아버지한테서 들었는데 딱 맞았다. 그 남자 이름은 박재길이었다. 민서가 그 이름을 알아낸 날 밤 뜻밖의 일이 생겼다. 민서 휴대폰으로 모르는 번호에서 전화가 왔다. 받았더니 남자 목소리였다. 술이 약간 취한 것 같았다. 여보세요, 지연 씨요? 민서는 새언니 이름이 나오는 순간 숨을 참았다. 잘못 걸린 전화였다. 새언니한테 걸 전화를 민서한테 건 것이다. 번호를 잘못 누른 모양이었다. 민서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냥 들었다. 남자는 잠깐 기다리다가 그냥 말을 이어갔다. 목소리가 조금 풀려 있었다. 나 재길인데 저번에 말한 거 있잖아요. 그거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양반이 없어진 것도 알고 있는데 나한테 말 한마디 없이. 거기서 민서가 살짝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나야. 무슨 일이야? 남자가 잠깐 멈췄다가 계속했다. 아니, 죽이랬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잖아요. 내가 그냥 가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나 혼자 다 뒤집었으면 어떡해요. 도윤 씨는 연락도 안 받고. 민서는 전화를 끊지 않았다.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게 했다. 알았어. 내가 도윤이한테 얘기할게. 잠깐만, 지금 어디야? 남자가 가게 이름을 댔다. 민서는 그 이름을 받아 적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민서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죽이랬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 말이 귓속에서 맴돌았다. 가두는 것에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말이었다. 아니면 실제로 그런 말이 오갔거나. 민서는 그 통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녹음해뒀다. 그날 이후로 민서는 움직임을 빠르게 했다. 먼저 장례식장을 다시 찾아갔다. 장례식장 원무과 직원한테 부탁해서 아버지 사망 관련 서류 접수 내역을 확인해 달라고 했다. 공식 요청이 아니면 보여주지 않는다고 했다. 민서는 가족이라는 점을 내세워 끝까지 요청했다. 직원이 마지못해 보여준 것 중에 사망진단서 발급 병원 이름이 있었다. 아버지가 다니던 병원이 아니었다. 동네에서 꽤 떨어진 민서도 처음 들어보는 작은 병원이었다. 뇌출혈로 사망했다면 큰 병원 응급실을 거쳤어야 했다. 적어도 지역 거점 병원이어야 했다. 그런데 이름도 낯선 소규모 의원에서 사망진단서가 나왔다. 민서는 그 병원을 찾아갔다. 병원은 외곽 쪽에 있었다. 건물이 낡았고 간판도 오래돼 보였다. 안에 들어가니 환자가 거의 없었다. 접수 직원한테 물었다. 아버지 강태수 씨 관련해서 왔는데요. 사망진단서 발급 건으로 담당 의사 선생님 좀 만날 수 있을까요? 직원의 표정이 살짝 굳었다. 잠깐만요. 직원이 안쪽으로 들어가더니 한참 만에 나왔다. 선생님이 지금 바빠서 안 된다고 하시네요. 언제 되세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민서는 그 대답을 듣는 순간 확신했다. 이 병원이 서류를 만들어준 곳이었다. 바쁜 게 아니었다. 만나기가 무서운 거였다. 민서는 그날 저녁 조용히 혼자 정리를 했다. 지금까지 모은 것들. 아버지 공기계에 남아있던 정체불명의 문자. 장례식 이틀 전에 서류를 준비하겠다고 한 개인 번호. 장례 다음 날 설정된 아버지 건물 근저당. 박재길의 술 취한 전화. 그리고 녹음된 목소리. 이름도 생소한 병원에서 발급된 사망진단서. 그리고 장례식 내내 서류 봉투를 들고 다니던 서지연. 이것들을 다 늘어놓고 보니 그림이 보였다. 도윤과 지연이 처음부터 계획을 세웠다. 박재길이라는 남자를 끌어들였다. 아버지를 가두는 사이에 병원 쪽 사람을 통해 사망진단서를 만들었다. 장례를 빠르게 치러서 사망을 기정사실로 만들었다. 그 사이에 건물 담보를 잡고 재산 이전을 진행했다. 완벽하게 아버지를 세상에서 지워버린 거였다. 아버지는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이 됐다. 재산도 없고 호적도 곧 정리될 것이고 아무도 찾지 않는 사람이 될 뻔했다. 그리고 만약 민서가 사무제 날 아버지 집에 남아있지 않았다면 아버지는 현관문을 두드리다가 아무도 없는 집 앞에서 쓰러졌을지도 모른다. 민서는 그 생각을 하자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눈물이 나오기엔 너무 무서운 일이었다. 다음 날 아침 민서는 아버지가 있는 원룸으로 갔다. 문을 열자 아버지는 창가에 앉아 있었다. 커튼을 살짝 열어두고 바깥을 보고 있었다. 민서가 들어오는 소리에 고개를 돌렸다. 잘 잤어요? 응. 오랜만에 잘 잤다. 민서는 사다 온 따뜻한 국밥을 꺼내 뚜껑을 열었다. 아버지와 마주 앉아서 밥을 먹었다. 별말이 없었다. 그냥 숟가락 소리만 났다. 밥을 다 먹고 민서가 입을 열었다. 아버지, 저 많이 알아냈어요. 태수가 숟가락을 내려놨다. 다 얘기해 줄게요. 근데 먼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뭐? 경찰 갈 거예요. 제가 다 모았어요. 이제 충분해요. 근데 아버지가 직접 가셔야 해요. 아버지가 살아계신 걸 직접 보여줘야 하거든요. 태수는 잠시 창밖을 봤다. 도윤이는 어떻게 되는 거야? 민서는 대답하기 전에 잠깐 멈췄다. 몰라요.
그건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태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오래 걸리지 않았다. 가자. 그 한마디였다. 민서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가방을 들었다. 그 안에는 지난 며칠 동안 모은 모든 것들이 들어 있었다. 문자 캡처, 등기 열람 내역, 녹음 파일, 병원 이름, 날짜와 시간이 맞아떨어지는 기록들. 아버지가 신발을 신는 걸 기다리면서 민서는 문 앞에 섰다. 도윤과 지연이 아버지를 세상에서 지우는데 열흘이 걸렸다면 민서는 그것을 다시 되돌리는데 며칠밖에 걸리지 않았다. 그리고 그 며칠 동안 모은 것들이 이제 전부 쏟아져 나올 차례였다. 경찰서는 읍내에서 차로 20분 거리였다. 민서는 아버지를 조수석에 태우고 출발했다. 가는 내내 두 사람 다 말이 없었다. 라디오도 켜지 않았다. 창밖으로 익숙한 동네 풍경이 지나갔다. 아버지가 수십 년을 오가던 길이었다. 태수는 창밖을 보다가 눈을 감았다. 민서는 그 옆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앞만 봤다. 경찰서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나서 아버지가 한마디 했다. 민서야. 네. 들어가면 내가 많이 힘들 것 같다. 알아요. 그래도 가야지. 민서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나란히 경찰서 안으로 들어갔다. 민원실 직원은 처음에 그냥 형사사건 접수라고 생각했는지 평범하게 응대했다. 민서가 말했다. 저희 아버지가 열흘 전에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지금 여기 살아계세요. 직원이 멈췄다. 네. 장례까지 다 치른 사람이 살아있어요. 가족이 아버지를 감금하고 허위 사망 서류를 만든 거예요. 직원은 민서와 태수를 번갈아 봤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표정이었다. 잠시 후 형사 한 명이 나왔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다. 이름표에 최 형사라고 적혀 있었다. 처음에는 표정이 굳어 있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처음엔 다들 그렇다. 가족 간 다툼이 과장된 건지 진짜 사건인지 판단이 안 서는 것이다. 최 형사가 민서한테 물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 건지 처음부터 말씀해 주시겠어요? 민서는 준비해온 순서대로 말했다. 아버지가 감금됐던 것, 허위 사망진단서가 만들어진 것, 장례가 치러진 것, 그 사이에 건물 담보가 잡힌 것, 박재길의 녹음 통화. 말하는 동안 민서는 목소리를 흔들리지 않게 했다. 감정이 앞서면 안 됐다. 지금 이 자리에서 민서는 딸이 아니라 증거를 가져온 사람이어야 했다. 최 형사는 중간에 끊지 않고 끝까지 들었다. 다 듣고 나서 태수를 봤다. 어르신, 직접 여쭤봐도 될까요? 태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감금된 장소가 어디인지 기억하세요? 공단 쪽 오래된 공장이었어요. 안에 숙소가 딸려 있었고 창문을 합판으로 막아놨어요. 얼마나 계셨어요? 열흘 가까이요. 밖에 나온 건 어떡해요? 감시하는 놈이 문을 안 잠갔어요. 술을 마셨던 것 같더라고요. 최 형사는 적으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다가 펜을 잠깐 멈추고 태수를 봤다. 처음과 표정이 달라져 있었다. 수사는 빠르게 시작됐다. 최 형사가 먼저 한 건 아버지의 신원 확인이었다. 주민등록, 지문, 신체 특이 사항. 태수가 손목 자국을 보여줬다. 형사의 눈썹이 올라갔다. 그 다음은 민서가 가져온 자료들이었다. 등기 열람 내역을 보면서 최 형사 옆에 있던 젊은 형사가 뭔가를 컴퓨터에 입력했다. 녹음 파일을 들을 때는 두 사람 다 표정이 굳었다. 죽이랬으면 큰일 날 뻔했잖아요. 그 목소리가 조용한 조사실에 흘렀다. 최 형사가 민서를 봤다. 이거 어떻게 녹음하신 거예요? 민서가 설명했다. 잘못 걸려온 전화 대답하지 않고 들은 것, 자동 녹음으로 저장된 것.
본인이 유도한 게 아니고 상대방이 먼저 전화한 거네요. 네. 최 형사는 잠깐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사망진단서 발급 병원은요. 민서가 이름을 댔다. 형사가 받아 적었다. 거기 원장이나 직원한테 접촉한 적 있어요. 한번 찾아갔는데 안 만나줬어요. 직원이 바쁘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가셨어요. 아니요. 괜히 건드렸다가 증거 없애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최 형사가 잠깐 민서를 봤다. 잘하셨어요. 짧은 말이었지만 민서는 그 말에 처음으로 숨을 크게 내쉬었다. 도윤과 지연이 불려온 건 수사가 시작되고 사흘 뒤였다. 민서는 그 자리에 없었다. 형사가 가족끼리 먼저 맞닥뜨리면 감정이 앞설 수 있다고 했다. 민서도 그게 맞다고 생각했다. 나중에 최 형사한테 들었다. 도윤은 처음에 완전히 부인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저희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형사가 태수를 데려왔다. 도윤이 아버지를 보는 순간 얼굴에서 혈색이 빠졌다. 그래도 바로 무너지지는 않았다. 아버지가 어떻게 살아있냐고요? 당신이 가뒀는데 몰라요? 최 형사가 그렇게 물었다. 도윤은 변호사를 부르겠다고 했다. 지연은 달랐다. 도윤이 변호사 얘기를 꺼내자마자 먼저 입을 열었다. 저는 그냥 남편이 하는 일 도운 거예요. 자세한 건 몰라요. 최 형사가 물었다. 장례식장에서 들고 다니던 서류 봉투는 뭐예요? 지연의 입이 닫혔다. 건물 근저당 설정 서류, 위임장, 재산 이전 관련 서류. 다 나왔어요. 그 말에 지연이 시선을 내렸다. 숨길 수 없는 기록이 너무 많았다. 서류에는 날짜가 있었고, 이체 내역에는 시간이 찍혀 있었고, 병원에는 돈이 오간 흔적이 있었다. 박재길은 이미 따로 불려와 조사를 받고 있었고, 자기 혼자 뒤집어 쓰기 싫다며 먼저 입을 열었다. 도윤이 박재길한테 연락한 문자 기록, 지연이 병원 직원한테 보낸 계좌 이체 내역, 아버지가 갇혀있던 공장 숙소 임대 계약서, 지연 명의였다. 하나씩 나올 때마다 도윤의 변명은 점점 작아졌다. 체포영장이 나온 날, 민서는 경찰서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기다렸다. 아버지는 조수석에 앉아 있었다. 안으로 들어가자고 했더니 여기 있겠다고 했다. 민서도 억지로 권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차 안에서 기다렸다. 얼마 뒤 도윤이 수갑을 찬 채 나왔다. 민서는 창문을 통해 그 장면을 봤다. 오빠였다. 한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이었다. 어릴 때 민서가 넘어지면 일으켜 세워주던 사람이기도 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민서는 더 이상 그 생각을 이어가지 않았다. 옆을 봤다. 아버지가 앞을 보고 있었다. 도윤이 경찰차 쪽으로 걸어가다가 고개를 돌렸다. 주차장에 서 있는 민서 차가 보였을 것이다. 그 안에 아버지가 있다는 것도 알았을 것이다. 도윤이 멈췄다. 경찰이 옆에서 재촉했지만 도윤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다. 수갑을 찬 채로 무릎을 꿇고 차 쪽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유리창 너머였으니까. 그런데 입모양이 보였다. 아버지, 한 번만 살려주세요. 태수는 그 모습을 봤다. 민서는 아버지 얼굴을 봤다. 눈물이 날 줄 알았다. 그런데 태수는 울지 않았다. 그냥 아들을 바라봤다. 오래, 아주 오래. 그러다가 아주 조용히 말했다. 난 내 인생을 살리려고 평생 일했지. 창밖을 향한 말인지 혼잣말인지 알 수 없었다. 내 욕심을 키우려고 산 게 아니다. 그게 전부였다. 도윤이 경찰차에 실렸다. 차 문이 닫혔다. 경찰차가 천천히 주차장을 빠져나갔다. 태수는 그 차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시선을 거두지 않았다.
그날 저녁 민서는 아버지와 함께 밥을 먹었다. 특별한 곳이 아니었다. 읍내 작은 국밥집이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서 순댓국을 먹었다.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 반쯤 먹었을 때 태수가 물었다. 너 많이 힘들었지? 민서는 웃었다. 아버지보다는 덜했을 거예요. 아니다. 태수가 고개를 저었다. 나는 갇혀 있었는데 넌 혼자 다 했잖아. 그게 더 힘든 거야. 민서는 아무 말도 못했다. 아버지가 처음으로 그 말을 해줬다. 평생 힘들었냐는 말을 먼저 꺼내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고맙다. 태수가 다시 숟가락을 들었다. 민서도 숟가락을 들었다. 두 사람은 다시 아무 말 없이 밥을 먹었다. 그 침묵이 이상하게 따뜻했다. 며칠이 지나고 민서는 아버지 집 정리를 도왔다. 집을 팔 생각이었다. 오빠가 재산에 손을 댄 뒤라 법적으로 처리할 것들이 많았다. 변호사도 선임해야 했고 건물 근저당 말소도 진행해야 했다. 복잡한 일들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그 와중에 아버지는 조용했다. 서류 정리를 도와도 형사한테 추가 진술을 하고 와도 집에 돌아오면 그냥 마루에 앉아 있었다. 어느 날 저녁 민서가 옆에 앉았다. 무슨 생각해요? 별거 없어? 거짓말. 태수가 피식 웃었다. 도윤이 어릴 때가 생각나. 민서는 기다렸다. 그 녀석이 처음 걸음마 배울 때 자꾸 앞으로 고꾸라졌거든. 그때마다 내가 받아줬는데. 태수가 마루 끝을 바라봤다. 그게 언제부턴가 내가 못 받아준 건지 아니면 그 녀석이 받아주는 손을 뿌리친 건지. 민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게 뭔지 모르겠어. 태수는 거기서 말을 끊었다. 민서도 더 묻지 않았다. 그냥 아버지 옆에 앉아 있었다. 바깥에서 바람 소리가 났다. 나뭇잎이 흔들렸다. 이 집에서 수십 번은 들어온 소리였다. 그 소리가 그날 밤엔 유난히 크게 들렸다. 수사가 마무리되는 데는 2달이 걸렸다. 도윤과 지연은 감금, 사문서 위조, 재산 편취 혐의로 기소됐다. 박재길은 감금 가담으로 따로 기소됐다. 병원 직원도 허위 진단서 발급 혐의를 피하지 못했다. 재판은 시작됐고 결론이 나오는 데는 더 시간이 걸릴 것이었다. 민서는 재판 날짜가 잡혔다는 연락을 받은 날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다. 아버지, 재판 시작된대요. 그래. 법정에 나오셔야 할 수도 있어요. 증인으로. 잠깐 침묵이 있었다. 알았다. 힘드시면 말해요. 같이 준비해요. 민서야. 네. 넌 참 나한테 잘한다. 민서는 웃음이 나왔다. 당연하죠. 전화를 끊고 나서 민서는 창밖을 봤다. 하늘이 맑았다. 이 모든 일이 시작됐던 날 밤 빗속에서 문을 두드리던 아버지가 떠올랐다. 신발도 없이 걸어온 아버지. 너무 가벼워진 몸. 손목에 붉은 자국. 그 아버지가 지금은 전화기 너머에서 딸한테 잘한다고 말해주고 있었다. 민서는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일들이 많았다. 재판도 있었고 건물 문제도 있었고 아버지가 밤마다 잠 못 드는 것도 여전했다. 그래도 괜찮았다. 두 사람이 같이 있었으니까. 이사를 결심한 건 아버지였다. 재판이 한 달째 이어지고 있을 무렵이었다. 민서는 아버지와 함께 읍내 작은 원룸에서 지내고 있었다. 아버지 집은 법적 처리가 끝나기 전까지 함부로 손댈 수 없었고 민서의 서울 자취방은 짐을 맡겨둔 채 그냥 두고 있었다. 그날 저녁 밥을 먹다가 태수가 불쑥 말했다. 민서야, 나 여기서 계속 살기는 싫다. 민서가 수저를 내려놨다. 어디 가고 싶어요? 바다 근처? 뜬금없었다. 태수는 평생 바다 근처에서 산 적이 없는 사람이었다.
내륙 소도시에서 태어나서 철공소를 하며 평생을 보냈다. 바다 얘기를 꺼낸 적도 없었다. 갑자기 왜요? 태수는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다. 그 방에 있을 때 창문이 막혀 있었잖아. 민서는 조용히 들었다. 빛이 하나도 없었어. 낮인지 밤인지도 몰랐고. 그때 생각했어. 나중에 나가면 넓은 데서 살아야겠다고. 하늘 보이고 바람 들어오는데. 태수가 밥그릇을 봤다. 바다가 그런 데 아닌가 싶어서. 민서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좁고 어두운 방에서 아버지가 그런 생각을 하며 버텼다는 게 가슴에 걸렸다. 알겠어요. 같이 알아봐요. 두 사람이 찾아낸 곳은 남해 근처의 작은 마을이었다. 관광지와는 거리가 있는 조용한 어촌 마을이었다. 집들이 낮고 골목이 좁았다. 바다까지 걸어서 10분이면 됐다. 마을 어귀에 작은 슈퍼 하나, 조그만 식당 하나가 있었고 그게 전부였다. 처음 그 마을에 발을 들였을 때 태수가 바다를 봤다. 한참을 그냥 서 있었다. 민서도 말을 걸지 않았다. 그냥 옆에 서 있었다. 파도 소리가 났다. 바람이 불었다. 짭짤한 냄새가 났다. 한참 뒤에 태수가 말했다. 여기다. 그 두 마디가 전부였다.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사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됐다. 마을 안에 오래된 집 한 채가 비어 있었다. 주인이 도시로 이사 간 뒤 세를 주고 있던 집이었다. 크지 않았다. 방 두 개의 마루가 있고 마당이 조금 있었다. 마당에서 바다는 안 보였지만 지붕 너머로 바다 냄새가 들어왔다. 민서는 서울 자취방을 정리했다. 짐이 많지 않았다. 책이 좀 있었고 옷이 있었고 오래된 물건들 몇 가지가 있었다. 박스 몇 개로 다 됐다. 서울에서의 생활을 박스에 넣으면서 민서는 이상하게 홀가분했다. 버리는 것 같지 않았다. 오히려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출판사에는 재택으로 전환해달라고 요청했다. 편집일은 꼭 사무실에 있어야 하는 건 아니었다. 원고는 어디서든 볼 수 있었다. 팀장이 흔쾌히 승낙했다. 오히려 민서가 그동안 너무 힘든 일을 겪었다고 쉬어가면서 해도 된다고 했다. 아버지는 짐이 더 없었다. 가진 것들이 대부분 오빠 일로 엉켜 있었고 법적으로 정리가 끝나기 전까지는 빼낼 수 없는 것들도 있었다. 그래서 아버지는 정말 목 많았다. 오래된 공구 가방 하나와 입던 옷 몇 벌이 전부였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것도 충분하다고 했다. 마을 생활에 먼저 적응한 건 태수였다. 민서가 더 걱정했었다. 평생 살던 곳을 떠나서 아는 사람 하나 없는 마을에 왔으니 아버지가 외롭거나 힘들지 않을까 싶었다. 그런데 태수는 잘 지냈다. 이사 온 지 일주일도 안 돼서 동네 어르신들과 안면을 텄다. 아침에 바다 쪽으로 산책을 나가다가 그물을 손질하는 할아버지를 만났고 그 자리에서 그물 꿰매는 것을 거들어줬다. 철공소 일을 하면서 손일이라면 뭐든 익숙했던 터였다. 할아버지가 고마워하며 저녁에 생선을 들고 왔고 그게 인연이 됐다. 마을 사람들은 태수가 어디서 왔는지 뭘 했는지 길게 묻지 않았다. 그냥 왔으면 이웃인 거였다. 태수는 그게 편한 것 같았다.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곳, 어제가 없어도 되는 곳. 아버지가 목공을 시작한 건 이사하고 한 달쯤 지나서였다. 마을에 폐목재가 많았다. 고기잡이에 쓰이다 버려진 나무들, 낡은 집을 고치다 나온 강목들. 태수는 그것들을 모아서 마당 한켠에 쌓아뒀다. 민서가 뭐 하려는 거냐고 물으니 그냥 손이 가서 만지작거린다고 했다. 며칠 뒤에 보니 작은 선반이 하나 생겨 있었다. 또 며칠 뒤에는 마당 한켠에 작은 걸상이 놓였다. 태수가 만든 것들은 투박했다.
매끈하지 않았고 정교하지도 않았다. 그런데 단단했다. 쓰임에 맞게 생겼고 오래 쓸 수 있을 것처럼 생겼다. 마을 어기 슈퍼 주인 할머니가 그 걸상을 보더니 하나 만들어 달라고 했다. 태수가 만들어줬다. 그 다음엔 옆집 어르신이 손자한테 줄 작은 책상을 부탁했다. 소문이 조금씩 났다. 마을 뒤편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연락이 왔다. 방과 후 수업으로 목공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고 싶은데 가르쳐 줄 수 있냐는 것이었다. 보수는 많지 않았다. 교장 선생님이 미안한 듯 말했다. 태수는 웃었다. 돈은 됐고요. 재료비만 주세요. 민서는 창가에 책상을 놓고 일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바다 쪽에서 빛이 들어왔다. 계절마다 그 빛의 색이 달랐다. 여름엔 하얗고 강했고 가을엔 누렇고 부드러웠다. 민서는 그 빛 안에서 원고를 펼쳤다. 출판사 일은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작가한테 연락하고 원고를 읽고 수정사항을 전달하고 다만 예전엔 그 일들이 늘 쫓기듯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달랐다. 같은 일인데 마음이 달랐다. 점심에는 아버지와 밥을 먹었다. 아버지가 끓인 된장찌개를 먹을 때도 있었고 민서가 차린 간단한 것을 먹을 때도 있었다. 반찬이 많지 않아도 두 사람 다 불평하지 않았다. 밥을 먹으면서 별 얘기를 다 했다. 마을 사람 얘기, 아이들 얘기, 원고에서 재미있는 부분 얘기, 오늘 바다가 어땠다는 얘기. 그 얘기들이 다 사소했다. 그 사소함이 민서는 좋았다. 재판은 6달 만에 1심 선고가 났다. 도윤은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지연은 집행유예였다. 박재길은 징역 1년 반. 병원 직원은 벌금형이었다. 민서는 선고 결과를 문자로 받았다. 마당에서 아버지가 강목을 다듬고 있을 때였다. 민서가 나가서 옆에 앉았다. 아버지, 선고 났어요. 태수가 손을 멈췄다. 민서가 결과를 말해줬다. 태수는 한동안 손에 들고 있던 사포를 내려다봤다. 그래. 그게 다였다. 민서는 더 기다렸다. 섭섭해요? 아니면 다행이에요. 태수가 생각하다가 말했다. 모르겠어. 둘 다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되는 거예요. 태수가 고개를 들었다. 그래도 돼? 네. 섭섭하면서 다행인 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아버지는 나쁜 사람이 아니잖아요. 오빠가 잘못한 거잖아요. 태수가 잠깐 민서를 봤다. 넌 오빠한테 화 안 나. 민서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나요. 많이요. 그런데도 그렇게 말해줘. 아버지가 오빠 때문에 더 힘들면 안 되니까요. 태수가 피식 웃었다. 이상한 놈. 딸인데요. 두 사람이 잠깐 웃었다. 마당에 바람이 들어왔다. 밤이 문제였다. 낮에는 괜찮았다. 아버지는 마당에서 무언가를 만들었고 민서는 일을 했고 저녁을 먹고 나서 둘이 마루에 앉아 있다 보면 하루가 갔다. 그런데 밤이 되면 아버지가 잠을 못 잘 때가 있었다. 민서는 처음에 몰랐다. 방에서 자다가 어느 날 새벽에 물을 마시러 나왔더니 마루에 아버지가 앉아 있었다. 왜 앉아요? 그냥 깼어. 민서는 부엌에서 물 2잔을 가져왔다. 아버지 옆에 앉았다. 꿈 꿨어요. 태수가 대답하지 않았다. 민서는 더 묻지 않았다. 어떤 꿈인지 물어볼 필요가 없었다. 알고 있었다. 창문이 막힌 방. 빛이 없는데 며칠을 그 안에 있었던 사람이 그냥 잊어버릴 수 있는 게 아니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마루에 앉아 있었다. 바다 쪽에서 바람이 들어왔다. 파도 소리가 멀리서 들렸다. 한참 뒤에 태수가 물었다. 차 한 잔 줄 수 있어. 지금요? 새벽 2시인데. 잠이 없는데 어떡해. 민서가 일어났다.
부엌에서 보리차를 따뜻하게 데웠다.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쥔 아버지를 보면서 민서는 예전 생각이 났다. 어릴 때 아버지는 새벽 4시에 일어났다. 철공소 문을 여는 시간이 그때였다. 민서가 가끔 그 시간에 깨서 나오면 아버지가 혼자 부엌에서 밥을 먹고 있었다. 그때도 이렇게 혼자 먹었다. 아무한테도 깨우지 않고 소리 없이. 그 아버지가 지금은 딸한테 차 한 잔을 달라고 했다. 혼자 견디지 않겠다는 거였다. 민서는 그게 좋았다. 봄이 됐다. 마을이 조용히 달라졌다. 나무에 잎이 났고 바다색이 달라졌다. 아침에 일어나면 새소리가 들렸다. 태수는 초등학교 목공 수업을 일주일에 2번 나가고 있었다. 처음엔 아이들이 낯을 가렸다. 모르는 할아버지였으니까. 그런데 태수는 아이들한테 설명을 길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었다. 그냥 먼저 만들었다. 손을 보여줬다. 나무가 이렇게 깎이면 이렇게 된다. 이 방향으로 밀면 매끄러워진다. 아이들이 하나둘씩 다가왔다. 한 아이가 삐뚤어진 걸상 다리를 내밀면서 고쳐달라고 했다. 태수가 같이 고쳤다. 그 다음부터 그 아이가 제일 앞에 앉았다. 민서가 어느 날 수업이 끝나는 시간에 맞춰 학교 앞에 갔다. 아버지가 아이들과 함께 나오고 있었다. 아이 하나가 아버지 손을 잡고 있었다. 태수는 그 손을 잡은 채로 뭔가 얘기를 하고 있었다. 아이가 까르르 웃었다. 민서는 그 장면을 멀리서 봤다. 한 번 죽은 사람처럼 버려졌던 사람이 저렇게 웃고 있었다. 민서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여름이 끝날 무렵 재판 항소가 마무리됐다. 도윤의 형량은 그대로였다. 지연은 추가 증거가 나오면서 집행유예에서 실형으로 바뀌었다. 변호사가 연락을 해줬고 민서는 아버지한테 전했다. 태수는 그날 저녁 밥을 잘 먹었다. 평소보다 말이 조금 더 많았다. 마을 어르신이 오늘 갈치를 줬다는 얘기, 아이들 중에 목공에 재능 있는 녀석이 있다는 얘기. 잠자리에 들기 전에 태수가 말했다. 이제 좀 끝난 것 같다. 민서가 물었다. 다 끝난 것 같아요? 다는 아니지. 그래도 많이.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래요. 민서야. 네. 태수가 잠깐 뜸을 들였다. 잘했어. 내가. 민서는 웃었다. 아버지가 걸어왔잖아요. 비 맞으면서 신발도 없이. 그게 뭐. 그게 다예요. 아버지가 걸어와서 문을 두드렸으니까 제가 할 수 있었던 거예요. 태수는 말이 없었다. 민서도 더하지 않았다. 그의 가을이 됐다. 민서는 저녁에 마당에 걸상을 내다 놓고 원고를 봤다. 바람이 서늘해졌지만 아직 밖에 앉아 있을 만했다. 아버지가 마당 한켠에서 나무를 다듬고 있었다. 작은 새집을 만들고 있었다. 마을 아이 하나가 부탁했다고 했다. 지붕이 뾰족하고 들어가는 구멍이 동그랗게 뚫린 아이들이 좋아하는 모양이었다. 사포질을 하는 소리가 들렸다. 규칙적이고 조용한 소리였다. 민서는 원고에서 눈을 들었다. 노을이 지고 있었다. 바다 쪽에서 빛이 들어왔다. 주황빛이 마당 안까지 들어와서 아버지 얼굴에 닿았다. 태수는 그 빛 안에서 새집을 다듬고 있었다. 집중한 얼굴이었다. 다른 생각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 민서는 그 모습을 한동안 봤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원고도 보지 않았다. 그냥 아버지를 봤다. 그동안 있었던 일들이 스쳐 지나갔다. 빗속에서 문을 두드리던 손, 손목에 남은 붉은 자국, 신발 없이 걸어온 발, 처음으로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묻던 목소리, 그리고 지금 이 마당, 노을, 사포질 소리. 민서는 가만히 생각했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사람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걸 이제는 알았다.
믿었던 사람이 가장 깊이 찌를 수 있다는 것도. 그런데 동시에 알게 된 게 있었다. 끝까지 손을 놓지 않는 사람이 단 한 명만 있어도 삶은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것. 그게 아버지한테는 민서였고 민서한테는 아버지였다. 해가 넘어갔다. 마당이 어두워졌다. 태수가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어두워졌네. 네. 들어가자. 네. 아버지가 먼저 일어났다. 나무 부스러기를 털고 마당을 가로질러 안으로 들어갔다. 민서는 원고를 덮었다. 들어가기 전에 잠깐 마당에 서서 하늘을 봤다. 별이 나오고 있었다. 바다 냄새가 났다. 민서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았다. 집안에서 아버지가 불을 켰다. 따뜻한 빛이 창문 너머로 새어나왔다. 오늘의 사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과 느낌을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